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지금부터 남해 유교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대체로 한 6파트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남명조식의 시 정판서 유기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은 남명조식의 출처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남명조식의 일종의 장형시라고 할 수 있는 민안부에 대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에 대한 사상, 즉 백성에 대한 사상이 잘 집약되어 있는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죠. 세 번째 부분은요, 남명조식의 한글 시조 두 편을 놓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요, 남명조식의 제자들, 또 그리고 남명조식과 그 제자들을 추종한 후세의 선비들, 남명학파라고 하는데요. 남명제자 중에서 정인홍의 시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남명조식의 제자 손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각저우 장군의 또 시 한 편을 놓고 공부를 하겠고요. 그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강의 내용은 거의 출처간과 관련된 시 한 편을 놓고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제목은 정답 정판서 유길, 판서 정유길에게 주는 시, 이런 제목을 가진 한 시를 놓고 그의 출처간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판서 유길은요, 아직 과거에도 급제하지 않는 젊은 선비를 두고 이렇게 판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시인데 한자로 읽는 게 아니라 구격된 것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격된 작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산자고새 같은 나 남녘에서 살리라. 정자 이름을 사내라고 정했더니 바닷가 두루미 가지런히 뜰에 오누나. 남명조식은 평생의 출처, 그러니까 출하지 아니하고 처한 선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처사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처사 조식이라고 해라고. 처사란 말은 뱃을 하지 아니한 선비란 뜻입니다. 자기는 종생토록 스스로 처사로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뱃을, 즉 출세하기를 거부하고 초야에 묻혀서 야인으로 살기를 바랬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아서 그러느냐? 재산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뱃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뱃을 하지 않고 살라 하면 사회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처가덕을 본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루한 이전만 하더라도 사이도 거의 그 아들 형제처럼 처우 내지는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가 선비들에게는 거의 필수 코스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결혼을 하면 적게는 1년, 많게는 한 3년 정도 처가에서 살림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평생 처가에, 혹은 처가에는 살지는 않아도 그 처향에, 처가의 고장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숙자라는 분이 고향이 선산인데 밀양 처가로 와서 평생을 처향살이를 했어요. 대체로 이때 평생을 처가살이 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집안이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잘 살 때는 그쪽에서 평생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영남 살인파의 종장인 김종직 선생이죠. 김종직은 아버지 고향은 선산이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곳이 밀양입니다.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고, 각겨우 장군의 아버지도 현풍각시, 현풍이 고향인데 세거지인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그의 아버지가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어령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엄마의 고향인 어령에서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령에서 살았다. 뭐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태계 이황 선생은 결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처가는 어령에서 했고, 그래서 처가살이 몇 년 했습니다. 한참 살다가 또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2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2번째 부인은 거창 사람이었어요. 둘 다 첫 번째 부인, 2번째 부인 지금으로 한다면 경남 사람입니다. 다 그 처가가 재산이 넉넉해가지고 선비들이 그 재산이 탐나서 그 처가를 갖다가 내가 돈 많은 처가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 당대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식 선생도 고향이 원래는 합천, 옛날로 하면 상가인데 상가현 독립현입니다. 김해에 와 처가 살았는데 김해가 처가가 남평조시, 남평은 저 전라도 나주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뭐 시조가 나주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바로 안에 그 가게가 경상도로 넘어와서 이미 오래전에 고려 말 때부터인가 김해에 눌러서 완전히 터줏대감이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토호세로 토착세로 되었고, 남평조씨는 특히 김해에서 이 안에 그 논밭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창녕조씨와 이렇게 통폐합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혈연관계는 다르지만 글자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창녕조씨라고 합니다. 그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선동번이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게는 18년, 뭐 짧게는 14년, 나머지 4년은 조금 애매합니다. 어머니를 갖다가 심효하고 했으니까 고향에 상가에 모시고, 그래서 뭐 짧게는 한 14년, 길게는 한 18년 정도 김해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 김해에서 18년 살은 것이라고 본다면 평생 중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던 곳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다. 이때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김해의 그 제자는 별로 없어요. 우선 교육의 뜻을 안에 펼친 것은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지금 산청군 덕산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다. 그때는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수양하기보다는 이 베푸는 어떤 단계에 놓였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대부분 서부 경남 사람들이었다. 김해 사람들은 거의 좀 없습니다. 자기가 김해에 있을 때 서울에서 누군가 유배객이 왔어요. 아주 그 고령의 나이 정광필입니다. 정광필은 영의정을 지내던 사람이고 그 당시 나이가 75인데 그 당시 75이면 굉장히 고령이거든요.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손자 이름이 정육일이었어요. 그때 김알로라고 하는 근신이 있었는데 김알로가 무고를 해가지고 원로 대신 정광필, 동래정씨 정광필이 김해로 유배해 왔는데 뭐 잠깐 있다가 뭐 한 1년은 있었나요? 다시 유배가 풀려서 해배되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한 뭐 1년 몇 개월 있을 때 그래도 전도 유망한 젊은 선비가 서울서 내려왔으니 계기 없이 서로 뭡니까? 교유를 합니다. 남명조씨가 뭐 남명조씨도 머리에 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유학적으로. 그래서 정육일과 이렇게 서로 뜻이 통하니까 그 변방에서 학문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는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김앙로가 죽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풀려서 모시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한 1년 수개월 동안 혼정 신성을 다했다. 손자가 할아버지예요. 혼정 신성이란 말 뭔지 압니까? 어두워질 때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그 이부자리 개고 살피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혼정 신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 하는 말이 혼정 신성에서 나왔다. 정성을 다하다. 요즘도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모시고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별의 시를 한 편 써줍니다. 정육일에게. 조식의 14살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보면 사제지간의 나이죠. 그 당시에 한 20대 초반이니까 정육일이가 지금 한 대학생 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과거에 나아가지도 않고 뱃을 하지 않은데, 자네는 앞으로 전도 육마하니까 과거를 통해서 벼슬을 하겠지만 나는 절대 벼슬을 하지 않고 이 시골에 살겠다 하면서 시를 짓는데 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대는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북녘은 서울입니다. 산 자고새 같은 나, 이 자고새는 젓갈색으로 서식 환경이 따뜻한 곳이었.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습지, 저지대 중에서도 좀 물기가 많은 곳, 건조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고새 서식 환경에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남쪽 지방밖에 없다. 남쪽. 그 김해가 남쪽 끝이죠. 바다가이니까. 건과에 속하고 당목, 닭처럼 생겼다 해서 당목, 건과, 그리고 메추라기와 좀 비슷한 한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그런 새인데 남쪽 지방에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열대성 새거든요. 그래서 산자고새 같은 나, 남녘에서 살리라. 자네는 서울에서 배설을 하면서 자네의 뜻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나는 초야에 묻혀서 배설하지 않고 이 남쪽 지방에서 살겠다. 정자의 이름을 사내라고 정했더니 산과 바다, 그 사내정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사내정에 신산서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닷가 두루미 가지런에 떨어오느라. 그 당시에는 바다가 그 자리에서는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평야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뚝을 샀고 해서 김해평야가 혹창지대 김해평야를 만드는데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저 김해공항에도 저섭지였다. 거대한 물이었다. 뭐가 많았냐 하면은 갈대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거대한 저섭지이기 때문에 김해는 여름에 모기들이 아주 창궐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사거 개간 사업을 해서 김해평야로 만들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의 눈앞에 바로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근데 왜 안에 그 판서라고 했느냐? 판서라고 하면 정이품, 지금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판서라고, 판서는 2조 판서, 호조 판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거도 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판서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설길에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판서 정도 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라는 뜻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올라가자마자 과거 시험을 봤어요. 정육일이가. 과거 시험을 장원급제합니다. 장원급제해서 그 뒤에 아주 간운이 좋았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좌이정까지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정광필은 영의정까지 올라갔으니까 가장 신하로서 높은 1인지하 만인지상,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만 자기는 국무부총리인 좌이정까지 올라갔다. 그에게 남긴, 젊은 정육일에게 남긴 이 시 한 편을 통해 남명조식의 출처관을 잘 알아볼 수 있겠다.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남명조식의 산문 중에서 엄광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엄광에 대한 무슨 비평적 론. 엄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후한시대의 사람입니다. 후한시대의 사람인데 황제가 나하고 같이 정치하자. 여러 번 불렀지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광을 중국 상고시대의 때의 선비인, 배설하지 않는 선비, 처사인 엄광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엄광론에서 그의 출처가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엄광은 이 왕도가 실현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패도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나는 처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옛날 정치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서 왕도와 패도로 나눈다. 왕도는 제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 일종의 덕치라고 한다면 패도는 패권으로서, 건세로서, 힘으로서 공리의 목적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은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패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법치라고도 하죠. 왕도는 덕치, 패도는 법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식은 자기가 살았을 때 4차례 사화 중에서 2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광조도 죽었거든요. 그때 자기 나이 19살입니다. 그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45살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더더욱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덕성과 명분을 중시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 사상인 왕도를 실현할 수 없는 시기 때문에 은강처럼 나도
초야에 응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광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